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물가 속에 움츠러든 내수를 되살리고자 정부가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했죠. 이를 대목으로 여긴 각종 유통업체들이 가격 할인 경쟁에 나섰는데 정반대 움직임을 보인 곳이 나왔습니다. 가성비를 내세워왔던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제품 가격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가격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한솥 도시락은 지난 1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최대 20% 인상했습니다. 대표 제품인 치킨 마요 도시락은 3,800원에서 3,900원으로 2.6%, 매화 도시락 4.8%, 시골제육 두부 강된장 비빔밥도 18.2% 올랐고 묵은지 김치찌개 도시락의 경우 5,000원에서 6,000원으로 20% 비싸졌습니다. 특히 한솥 도시락은 지난 1월 소비자들의 외식비 부담을 고려해 올해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8개월도 안 돼 가격 인상에 나서며 이를 번복한 셈입니다. 네, 지금 한솥에서는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솥 도시락은 현재 전국 810여 개 가맹점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한데요. 소비 쿠폰은 지난달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는데 실제로 쿠폰 지급 이후 유통, 외식 업종에서 매출 신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른바 꼼수 인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 신용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이 전주보다 평균 2.2% 늘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국민연금 산하의 연구원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검증대에 올렸습니다. 산하연구원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정부 정책이 변화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액 자산가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정부가 문제의식을 느낀 것으로 풀이되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연금의 기준은 소득과 자산을 모두 고려해야 해서 좀 복잡한데 이걸 한번 손 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이 기초연금 산정 기준 산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가 받고 있는데요. 노인 가구의 근로 사업 소득과 주택 금융자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소득 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는 소득 기준이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매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을 매기는데요. 올해는 월 228만 원, 부부 합산 월 364만 8천 원 이하를 번다면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이는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인당 월 437만 원, 부부로는 월 745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버는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기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현재는 받지 못하지만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이번 주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오고 그런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먹거리 물가 지표와 해외 교역 성적표도 차례로 공개됩니다. 주요 이슈 함께 짚어볼 취재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박규준 기자. 요즘도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는 상황인데 첫 키워드가 7월의 먹거리 물가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내일 이 7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요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6월만 봐도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했는데요. 다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 상승세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표를 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수박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평균 33% 전달보다 늘어났고요. 토마토는 69%, 배추도 68%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내일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열어서 범부처 차원의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6월 국제 수지 발표인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이 시기에
우리의 교역 성적표가 나온다고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6월 국제 수지 발표를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한국은행이 내놓게 되는데요. 관건은 26개월 연속 국제 수지 흑자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됩니다. 전달인 5월 국제 수지는 13조 8천억 원 흑자를 냈었는데요.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 미 관세 타격으로 하반기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지난주 마무리됐던 대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면은 이 4월 초에 적용이 됐던 25%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이 한미 FTA로 그동안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DI가 8월 경제 동향, 그러니까 현재 경기 상황을 진단한 보고서를 내놓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에 KDI가 말씀하신 그런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KDI는 매달 최근 경제 동향을 분석을 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매달 발표합니다. 최근까지 나온 보고서를 요약해서 보면 내용이 조금은 암울합니다. 지난 5월 보고서에서는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고요. 6월에는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7월에도 경기가 6월과 비슷한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번 달에는 소비 쿠폰발 내수 부양책의 영향, 또 대미 관세 협상 타결의 영향이 이번 경기 진단 보고서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가 주목이 됩니다. 지난달 보고서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향후 소비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기대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소비 쿠폰 발행이 내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했을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키워드 세 가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7월 먹거리 물가, 6월 해외 교역 성적표, 그리고 KDI의 8월 경제 동향까지 세 개 살펴봤습니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대표 AI 기업 선발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지희 기자. 네, 안지입니다. 네, 오늘까지 사실 첫 심사가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전에도 몇 번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5곳의 컨소시엄이 남았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팀으로 네이버 클라우드와 SK텔레콤, NCAI, LGAI 연구원 그리고 업스테이지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 마감된 사업 공모에는 총 15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서면 평가를 거쳐서 지난달 25일 10곳이 우선 추려졌고 오늘 최종 5곳으로 압축됐습니다. KT와 카카오 등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픈AI의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등 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 성능을 목표로 한국형 AI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사업입니다. 각사가 보유한 인공지능 원천 기술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무대인데다가 선발될 경우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 10개 컨소시엄 간의 자존심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5팀이 또 완전한 최종 업체들은 또 아니라고도 하던데 일단 5개 팀들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5개 정예팀은 내년 상반기까지 팀당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최대 1000장까지 정부로부터 빌려 쓸 수 있고요. 또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가공 예산과 인건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 대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뜻의 KAI 모델, KAI 기업 등 명칭도 공개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과기부는 단계적인 평가를 통해 반기마다 한 팀씩 탈락을 시킨 뒤에 오는 2027년까지 최종적으로 2개 팀만 남긴다는 계획인데요. 5개 팀을 4개 팀으로 압축할 1차 단계 평가는 오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막아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지금 국회 본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쟁점 법안들의 심의 순서는 좀 뒤로 밀렸습니다. 네, 여야는 우선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우려가 제기됐던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가운데 쟁점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필리버스터 변수를 고려했을 때 문제의 쟁점 법안들의 통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본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다뤄지는 방송 3법의 경우 첫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4시간 뒤인 내일 중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국회 회기가 내일까지인 만큼 사실상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법안 한 건만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 충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고액 현금을 찾으려면 이제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또 문진 절차도 강화되면서 하나하나 절차를 거쳐야 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창구 업무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창구에서 인출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직원이 보여주는 동영상을 의무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5대 은행 모두 경찰청 동영상을 500만 원 이상 창구 인출 고객에게 반드시 시청하게 한 뒤에 출금액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용 동영상은 짧으면 15초 길이, 길면 4분이 약간 넘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보이스피싱 사례가 담겼고 영상이 길수록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고객이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객관화해보도록 만들어줍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상황이 아닌 대다수 고객 입장에서는 영상을 필수로 봐야 하고 길어진 문진에 일일이 답을 해야 해서 은행 업무가 느려졌다는 답답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영상을 조금 보는 것 가지고 길어진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길어진 문진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선 창구에선 최신 피해 사례가 반영된 문진표를 고객이 직접 읽어본 뒤에 주요 키워드는 고객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개별 고객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주 피해 대상이 되곤 하는 고령층이라면 문진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500만 원 미만 거래 때도 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강화된 문진표를 쓰게 될 수 있어서 거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상을 자동화 기기에서 인출할 때나 은행 앱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도 문진이 길어졌는데요. 은행 직원이 배석해 있지 않아 고객이 문진을 대충 읽고 획일적 답변을 누르고 넘겨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과 아니오 질문이 번갈아 나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합병하면서 심사를 맡았던 공정거래위원회에 좌석의 평균 운임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두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면서 건전한 경쟁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건이었죠.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를 어긴 게 드러나면서 강제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정민 기자, 공정위의 처분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게 12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121억 원은 1999년 기업결합 이행 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행 강제금 제도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리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의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비행기 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거대 항공사가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어기면서 검찰 수사까지 받을 상황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이 비싸졌습니까?
네, 지난 1분기 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 바르셀로나, 인천 프랑크푸르트 등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5%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더 받은 운임은 6억 8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시정 조치 중 핵심 사항을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을 엄중하게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처분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할인 쿠폰 지급 등 총 31억 원 상당의 소비자 보상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운임 한도 위반이 고의가 아니며 새롭게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 때문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조현상 HS여성 부회장이 오늘 오전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로 투자된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류정현 기자, 특검에 출석한 조 부회장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조현상 HS여성 부회장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35억 투자한 경위가 어떻게 되세요? 오늘 조사는 지난달 21일 조 부회장의 해외 일정으로 그리고 지난 1일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두 차례 미뤄진 조사입니다. 특검은 HS여성이 지난 2023년 계열사를 동원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 설립한 업체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에 35억 원가량을 투자한 이유를 조사합니다. 당시 IMS 모빌리티가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특검은 HS여성의 투자가 이 업체와 김 여사의 관계를 고려해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조 부회장이 이 투자에 직접 관여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HS여성은 계열 분리를 한 지 1년이 막 지났는데 오너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 1일 HS여성 본사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조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오늘 조 부회장 소환 조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일 조 부회장을 소환할 때만 해도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압박 수위가 높아진 겁니다. 이번 게이트로 지난해 7월 효성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HS여성은 출범 1년 만에 오너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신사업 투자 등 경영상 제동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시장은 큰 동요 없이 차분한 모습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의 해킹 사태까지 겹쳐 가입자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큰 보조금 경쟁까지도 이어질 거란 기대 반 우려 반의 전망이 많았는데 현재까지는 실제 분위기가 그 반대입니다. 조슬기 기자, 그러니까 통신사를 갈아탄 사람이 그닥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번호 이동 건수는 모두 15만 2,4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 수가 하루 평균 15,000여 명 정도인 셈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 4월 초중순 하루 평균 7,000에서 10,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지만 가입자 이탈이 집중됐던 지난 5, 6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단통법 폐지 시 기대했던 이 공짜폰도 시장에 보이지 않고 있고 통신사를 옮길 정도로 할인 혜택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7 같은 이 삼성 플래그십 모델 지원금 역시 60에서 최대 80만 원으로 단통법 폐지 이전과 큰 차이가 없고 월 10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도 부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만 결정적으로는 통신사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도한 이 보조금을 먼저 풀었다가 자칫 출혈 경쟁을 유발한 통신사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개정법 시행령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마케팅을 펼치면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통사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만 구매하는 자급제 폰으로 알뜰폰을 개통해 이 통신요금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도 원인인데요. 전체 이동통신 회선 중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12월 6.85%에서 올해 5월에는 17.47%로 늘어난 게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애플의 이 아이폰 신제품이 3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고 삼성의 갤럭시 S26 시리즈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지난 2분기까지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약 79조 원으로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며 2023년 4분기부터 시작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상승세가 7분기째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화장품이 19.7% 늘어난 39억 4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하며 품목별 1위를 차지했습니다.